무시하지 20살부터 계획한 꿈은 긴 방송 느리리하지 꿀빠느라 바빴어 너가 정신 높게 난 벌 때만 기다려 all day 파란 신호 앞에 Mustang yeah. I want some cheesecake yeah. I want some that president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 약자들과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지난 1990년도에 TBS가 첫 전파를 타서 오늘이 개국 30주년이라고 하네요. 6월 11일이 즉 TBS의 30살 생일입니다. 오늘 방송된 창립 30주년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TBS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때로는 서울시도 비판하면서 오히려 시민의 편에서는 좋은 방송을 해달라는 당부겠죠. 그 당부, 그 약속 시민 여러분과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특히 올해 2월입니다. TBS가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거듭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 언론사가 돼서 더욱더 큰 의미가 됐는데요. 자,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라는 슬로건처럼 저희 TBS 최선을 다해서 방송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가 6월항쟁 33주년 기념일이었죠. 6월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책 민주주의는 우리가 성큼 앞당겼지만 지금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근 TV민생연구소가 10관왕,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10관왕, 10번째 상도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도 몇 군데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을 받은 만큼 많은 사회경 약자들이 TV민생연구소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더 줄기차게 서민들과 소수자들, 사회경 약자들의 편에서는 좋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회 경제 짙은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쫓겨나는 상인들, 상수동 젠트리피케이션 이 주제로 상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대책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종혁 대표님, 그리고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종혁 대표님은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라디오도 TV도? 네. 많이 떨리시겠어요. 네, 엄청. 근데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연자도 그렇고 다 서민들이고 이웃이니까요.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 상수동에서 카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상수동이 엄청 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동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장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형이 음악을 하는데 음악하는 분들이 좀 따뜻한 공간에서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음악을 가게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지인들하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카페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좀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럼 공연도 네. 막 하고 네, 공연도 하고. 그 인디 뮤지션들도 많이 오시고 와, 대단한 곳이에요. 대표님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이 상수동이 더 뜨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르면 달려가는 남자 부릉남 구봉기 소장님. 소장님, 요즘에 카페 하시는 분들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이게 카페마다 조금씩 다른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이게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커피숍 업종이 사실 계절 사업이에요. 예, 계절 사업이라서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우리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예. 그래서 그 커피숍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겨울에서 이제 봄 넘어올 때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나서 그래도 여름에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다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번지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거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상수동 카페 골목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일단은 월세가 높은 거죠. 임대료가 손바뀜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을 원하잖아요. 은행 이자 내고 남는 거를 또 수익을 보려면은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 있는 거죠, 많이. 임대료가. 신규 건물주나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뭐 기존의 건물주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 현재 임차인이 여기서 일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서로 상당히 상이한, 그 원하는 것이 되게 상이한 상황이죠. 합법적으로 한 12.7평 정도? 저기가 이제 임대 면적인데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건물주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내신 거죠. 여기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주차장 공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부분이. 근데 이 공간을 포함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임대를 받은 거예요. 옛날 건물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차장 부분이 나와 있으면 주차를 어차피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1층 같은 경우에 1층에 그냥 내가 너 주차장까지 다 임대해줄 테니 네가 알아서 사용을 해라. 이제 서울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를 확실히 배웠고요. 이런 현상이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은 게 거기서 못 이긴 사람들이 싼 데로 찾아가서 생기는 현상인데 꽉 찼잖아요. 목만큼 올라왔잖아, 금액이. 근데 유동인구는 그렇지 않고 결국에 남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저랑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문을 닫았어요. 월세도 워낙 뭐 비싸기도 하고요. 제가 이 가게 3.6평인데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이거든요. 제 맞은편 정도는 거의 한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크기가 좀 더 크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몇백만 원씩 할 정도면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월세들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조정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부동산이란 게 자꾸 누르는 규제 사항만 만들 게 아니라 뭐 좋은 임대인, 착한 임대인 했을 때 거기서 어드밴티지를 주면 되잖아요. 예, 상수동이 엄청 떴다라고만 들었는데 실제 거기서 지금 장사하신 분들 신경은 그게 아니네요. 네. 그놈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여기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대표님은 네. 홍대에서 상수동 카페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때는 뭔가 굉장히 큰 꿈과 좋은 뜻을 옮겼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때 어떻게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옮기게 된 계기는 건물주 이제 홍대에서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명도 소송으로 나왔어요. 아, 네, 명도 소송으로 나왔는데 이제 임대차 계약 2년을 하고 네. 2년을 하고 난 한 5개월 시점부터 이제 건물주가 증축, 안전상의 이유로 증축을 해야 되니까 가게를 비워라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저희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그게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하나의 유행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재건축한다고. 네, 재건축, 증축, 안전상의 이유로 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뜻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했던 가게였는데
안타깝게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른바 홍대에서 밀려서 상수동이 떴다 하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네. 아까 저희가 VCR 보니까 그 상인분께서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국에서는 그 서울에서는 카페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예, 배웠다. 이런 그러게요. 말씀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 상수동 상인분들이 또 걱정이 많겠어요. 왜냐면 공실도 또 많이 맞아요. 늘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그 이유도 있지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올릴 대로 너무 많이 올라져서 좀 사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당인발전소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인리 발전소. 네, 당인리 발전소가 그렇게 된다는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임대료 올리는데도 한몫하고 있고 네, 상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 참.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른다. 그러면 뭐 내쫓기는 거죠. 아니면 있어라도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은 어떨 때 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까요?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18년 이 통계청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중복 응답을 받았는데요. 상권 세태가 45.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경쟁 심화 43.3%로 이 소상공인들은 이럴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대 상권 정말 핫했다가 너무 비싸지니까 이렇게 상수동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는 건데 소장님 이렇게 계속되는 상권 내몰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일종의 담론오류 좀 꽂고 싶어요. 우리 언론들도 그러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의 불꽃이 뭐 상수동까지 옮겨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해당 지역은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었다를 그 기저로 놓고 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완전 담론오류인 게 뭐냐면은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상가 세입자들이 내쫓기는데 그러면은 소위 뜨는 지역이 아니면은 상가 세입자들이 내쫓기지 않느냐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아, 네. 제 사무실이 구로동에 있거든요. 근데 구로동이 뜨는 상권이라는 뭐 언론 보도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 거기 있는 세입자들은 안 내쫓기냐? 아니에요. 저한테 똑같이 와서 상담 받고요. 뭐 한남동이라든지 뭐 홍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내쫓기는 방법이랑 똑같이 내쫓기세요.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돈 때문에 일어나서 그래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건물주가 이 건물에서 지금 장사하는 이 세입자 내쫓고 세 더 많이 낸다는 사람 들이자 이걸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접근할 때 어느 지역은 없고 어느 지역은 있다. 그러니까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뭔가 대책을 짜자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커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지자체 장들 등등이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뜨는 동네만 아니라 네. 어차피 건물주의 행포가 그리고 막 돈 올려받으려고 하는 맘만 먹으면 그렇죠. 어디든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어가 함부로 쉽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한테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저희가 심사단체 개정운동에서 보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막 쫓아내려고 해도 어쨌든 10년 동안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에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고 요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명도 소송을 당해서 저희는 그 보호를 못 받아요. 네. 홍대에서도 그랬고 네. 상수동에서도 그렇고요. 네, 홍대에서도 그렇고 상수동에서도 그렇고 명도수상을 잇따라 두 번이나. 네, 이따 아마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겪으신 임차인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고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네. 10년 늘어난 것은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가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 좀 단점, 네, 예. 장점은 저희가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원초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계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어요. 10대 맞는 것보다는 5대 맞는 게 낫다. 따라서 5년 장사하고 내쫓기는 것보다는 10년 장사하고 내쫓기는 게 낫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그 정도 의미가 있겠다. 당시 이런 논평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기간이 5년이었다가 곱하기 2를 해서 10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만세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법 개정될 때 그 법률안 별명이 궁중족발법이었어요. 내쫓기는 궁중족발 같은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10년으로 늘렸잖아요.
지금 그 개정된 법이 적용받는다고 해봤자 궁정족발이 이제 10년 돼서 내쫓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쫓기는 거예요. 5년 장사하고 내쫓기냐, 10년 장사하고 내쫓기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통 개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무거워요. 법률 개정은 너무 무거워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는데 거기서 또 늘리려고 하면은 또 국회 가서 네. 여야 의원들 막 싸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조례로 내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지자체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자체로 좀 내리는 거, 조례로 좀 내리는 부분도 좀 필요해요. 네. 아, 네. 예, 아무튼 뭔가 계속 개정이 되고는 있지만 미흡한 점 지적해 주셨고 또 그 적용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례까지 이야기해 주셨. 대표님, 근데 아까 저기 준비된 저희 방송에서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상수동에서 아니면 네, 또는 이게 일반적으로? 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이 주차장 공간에 대한 사용에 네.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 사용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먼저 이 매물을 소개를 받았는데 얘기하기로는 주차장 공간으로 다들 그렇게 사용한다, 영업 다들 그렇게 공간으로. 한다. 네, 네. 그냥 그래서 별 문제될 것도 없고 건물주도 그렇게 해서 내놨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고 마포, 홍대 이쪽 지역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좀 상당수 분들이 이런 저희와 같은 문제로 많이 고충을 겪고 계시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이렇게 또 나중에 지금 이렇게 문제로 불거졌잖아요. 네. 주차장을 영업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주차장에다가 테이블 깔아놓고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들 네. 날 좋은 날은 밖에 테이블 깔아주세요라고 아예 부탁을 아, 하잖아요. 맞아요. 저 주차장 저기 그 죽돌입니다. 네. 예, 저기 애정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노가리 야외. 꿀묵도 주차장, 맞아요. 네, 우리 배우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건축물에는 각각에 맞는 용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떼돈 버는 방법을 안다고 했어요. 네. 초등학교 앞에다 PC방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어.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는 PC방을 차릴 수가 없게 되어 없죠. 있어요. 예, 이렇게 건축물에는 다 용도가 되어 있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인 거예요.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잘 모르시는 상인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가 주차장에서 영업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통해서 용도 변경하겠다라고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교육의 문제라서 상인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들이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 커피숍도 그렇고요. 장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임대차 교육 같은 것들을 받게 너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이런 좀 제도적 장치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계약세 그로 인한 발생한 책임은 건물주가 져야 된다고 이런 네. 특약으로 넣어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도 계속 짚어보는 거라고. 일단 이 계속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역이 떠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이미 건물주 선생님들은 네.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건물값도 올랐고 나중에 매매도 엄청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세입자를 쫓아나는 심리는 어떤 건가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아는 거,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실제로 건물주분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세입자를 내쫓았을 때 본인은 재산권을 행사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이 내쫓기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데올로기다. 그냥 재산권에만 갇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사례도 있냐면은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정말 악랄하게 내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쓰세요. 어떻게 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오빠 그건 진짜 치사하다라고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요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즉시예요. 네. 근데 타당한 장치예요. 왜냐하면 3개월이 말이 3개월이지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 월세를 안 냈다는 거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건물주가 악랄한 건물주는요 이렇게 활용을 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월세 받던 계좌를 해지해요.
그리고 둘째 3개월 잠수를 타고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해요. 야, 그건 나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정말 많이 쓰이고요. 지금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유명한 여성 의류 쇼핑몰이 썼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방법. 너무 이런 정말 거는 법원에서 네. 바로 잡아줘야 이거는 불법적인 계약해지가 건데. 성립이 안 된다고 계약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참, 이거 열받네요. 오늘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아이템 선정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장사를 하기 그 전부터 너무 이렇게 상인들 진을 빼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또 자료를 보면서 얘기 하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가 임대차 상담 유형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자, 권리금 문제가 1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 문제, 보증금 임대료에 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권리금에 관련돼서 이런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이렇게 권리금을 실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강화가 돼야 될까요, 소장님? 우선 권리금 회수 관련된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들어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세입자분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진짜로 시장 상권이 무너져 내려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권리금이 빵원이 나온 사례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본인들이 뭐 상권이 무너진 거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한 거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가 문제예요. 건물주가 세입자 권리금을 약탈하는 경우예요. 세입자를 내쫓아서.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네. 우리가 잘 아는 약탈적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법률이 어떤 형태로 개정되어야 하냐면요. 그러니까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겨요. 그럼 세입자는 당연히 피해를 입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건물주는 자신들이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제도가 이것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건물주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기면은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입혔느냐 따져서 당연히 건물주겠죠. 그럼 네. 건물주가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도가 설계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관련해서 법률 발의는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좀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6개월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고 방해하면 손해배상하는 규정은 생겼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로도 보호가 제대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신 거죠? 네, 여러 꼼수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월세 3개월 안 받는 꼼수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개발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최근 사례는 세입자를 계속 데리고 오는데 여러 핑계로 계속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시장에서 쓰이는 것 중에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재건축, 아까 재건축 말씀도 하셨는데 재건축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미리 고지를 그렇죠. 하고 미리 해야 된다는 고지라고 법도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타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이거 6개월 있다가 재건축할 건데 괜찮으세요? 누가 6개월만 장사할 곳에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세입자를 하겠어요. 못 받게 그렇게 하고 네. 권리금 약탈하는. 야, 알겠습니다. 계속 아무튼간 장사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노동하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김 대표님 저 걱정이 되는데 그럼 상수동 지금 계속 폐업하고 막 이사 가는 분들 많이 늘어나 버렸나요? 네, 많이 대책을 늘고 세워야 있죠. 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예.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엔 그냥 임대인분과 임차인분들 서로 상생해서 서로 이야기 대화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나빠진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신촌도 그렇고 맞아요. 경리단길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좀 상인분들도 좀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이 건물주분들도 좀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또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착한 임대인 운동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상수동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희 쪽에도 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저희는 아니지만 아이고.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생각해주면서 지금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임대인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선행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엄청난 재난 국면에서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는 강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소장님. 네. 자, 이런 상수동 케이스. 자, 착한 임대료 운동. 건물주에게만 맡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세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수동 케이스도 그렇고 이건 지자체나 정부가 어떻게 좀
상생을 강하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전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번에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나서 엄청난 신화가 하나 깨졌어요. 임대료는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 지금 임대료 지금 인하 운동도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서요. 법률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느려요. 지금 실제로 21대 국회 발의된 게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가지고서 올해 말까지 임대료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퇴거 못 시킨다. 근데 이거 또 국회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시켜가지고서요. 지자체한테 어떤 그 임대료 같은 거 조정 권한 같은 것도 좀 주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물주한테 직접 가가지고서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 말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행정이 가운데서 개입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예, 건물주들한테 직접 전화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 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전수조사해서 전화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있잖아요, 법에. 그럼요. 감액을 요청. 그래서 IMF 때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자체가 적극 안내해서 네. 감액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아쉬운 법에 게 나와 있는 권리니까. 네, 맞아요. 어때요, 안 김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말을 못 한다는 임차인의 거죠? 입장에서는 건물주에게 그렇게 저희 이렇게 해서 좀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걸 제도화. 그렇죠. 제도화에서 뭔가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항상 네.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 지난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었죠.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말할 것 없이 진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3, 4월에도 줄었었는데 5월 달에는 더 많이 줄었어요. 근데 6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좀 나아질까 기대감도 있었는데 또 역시 코로나가 다시 재발함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든 추세이거든요. 먼저 찍으신 거예요, 지금? 다른 분한테 사람이? 빌린 거예요. 아, 저희 퀵은 이 경제와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좋고 이 돈이 움직이면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서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 수출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서류조차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고용안전지원금도 지금 상황에 이제 신청하는 것도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 앱 자체에서 캡처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로 제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대체로 20에서 30%에서 50%까지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긴급고용지원금이 이제 나왔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처리 부분 때문에 원래는 30% 이상 줄었는데 이제 뭐 20% 정도 줄었다든가 이렇게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안타깝게도 2만 한 3천원? 그 정도 때문에 못 받게 됐어요. 버는 사람이 그 20%하고 이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받는 사람의 20%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타격이 있기는 하죠. 네. 네, 참 좋은 제도가 또 하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입니다, 여러분. 사측이 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르고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위한 좋은 조치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까요? 신청 6월 1일부터 했는데 벌써 4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저희가 오늘 전부 궁금증 모두 해소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위해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 많이 봤어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예. TV용 그럴까요? 네네네. 브라운관 스타일이신데. 아유, 되게 부끄러우시네요. 그 방금 우리 학습지 교사 이제 대표적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예. 이 소득 기준이 아무튼간 25%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3천원이 초과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데 이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100% 모두에게 주기로 한 건데 네네. 이 제도는 그런 제도는 아닌데 그래도 안타까운데 어떻습니까? 소득이 줄어들다는 기준. 아, 이게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해서 예. 25% 혹은 많게는 50% 이상 예, 두 감소를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3, 4월 그리고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3, 4, 5월 석 달을 보는데 네. 요 기간을 비교 대상 기간 대비 소득이 얼마나 줄었느냐 요걸 보는데요. 일단은 아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기준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예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여기엔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이 일단 있고요. 여기를 이제 충족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소득이 줄었느냐를 보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30, 50%가 있잖아요. 요게 소득이 그래도 조금 적으신 분들일수록 조금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냐면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이제는 익숙한 단어지만 그렇죠.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순으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딱 가운데. 예, 요게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100%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존보다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만 감소하시면 되고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만 5로 하시면 되어 되고요. 있더라고요. 엔드가 아니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보다 이제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에서 150%요 사이, 혹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50%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 기간은 언제냐? 그렇죠. 이게 궁금해요. 요게 사실 중요한데요. 네. 이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의 월 평균 소득 또는 작년 3월 네. 혹은 4월 혹은 12월 아니면 올해 1월 요 넉 달 중에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것. 아, 비교를 해봤을 예,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유리한 것 대비해서 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게 언제냐 이것과 비교해서 해당이 된다면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예. 소장님 되세요? 아, 너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가- 왜냐면 저희가 방송을 3, 4월에 예. 계속 쭉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해도 소득이 25% 이상 가면, 그러니까 200만 원 벌었다가 100만 원을 벌어. 125%니까 150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그래도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쫓겨나지 않고 방송을 해서 네. 해당이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안 받는 게 뭐 기분 좋은 거죠. 자, 예, 박현 예. MC 그래서 네. 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화제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다 쓴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 나 다 썼는데 예. 받을 수 있냐 그렇죠. 궁금해하실 이제 이것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 도와준다 하니까 우리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5, 60% 정도는 자기에게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회를 했을 때 100만 명 가까이가 조회를 했대요. 이 사이트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긴급 예. 고용안정지원금 간단하게 제가 좀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은요,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네. 그리고 지원 자격은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이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용은요, 총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1차적으로 100만 원, 2차적으로 150만 원 이렇게 분할 지급되고요. 여러 가지 직업 훈련 등 이런 서비스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신청 방법 중요하죠. 7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히 일러드렸지만 그래도 더 깊게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하루에 50만 통씩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하신 질문도 저희가 쏙쏙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볼까요? 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네. 네, 요 긴급재난지원금, 요거 정부에서 준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이름만 약간 다르게 해서 지원된 것도 있지만 맞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요번 사업에서 받으신 긴급고용자금 지원금은 다 중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번에 지원되는 거는 이제 현금 급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의 신용카드 포인트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실시했던 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했던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중복수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가족 돌봄 비용 같은 경우에 1일당 5만 원씩 이제 휴가를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었죠. 이걸 만약에 10일 동안 사용해서 50만 원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중복 지급은 안 되지만 차액은 드려요. 요번에 150만 원 드리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 드리는 거고, 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이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3월, 4월에 뭐 60만 원 받았다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이제 90만 원 이렇게 차액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재난긴급지원금하고는 중복해서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어려운 분들이 추가로 주는 거니까. 네. 다만 이미 중앙정부에서 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했던 것이 겹쳐 있는 분들은 방금 예시해 준 것처럼 몇 개는 안 될 수가 있다. 되는 것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부딪히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하고요. 믿자 본전. 네. 저기 소장님 이것도 궁금하세요. 무급휴직자가 네네. 대상자라고 하니까 제 주변에도 막 신청해보고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요것도 요건이 있죠. 예,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도 중요해요.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되고 네. 또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소득 기준이 있는데 소득이 1구간, 2구간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아까 중위소득의 100% 요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연소득 5천만 원 요것도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 무급휴직자는 며칠 동안 무급휴직을 했느냐 요 일수를 따집니다. 네. 3월, 4월, 5월 합산해서 30일이거나 아니면 월별로 5일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받으실 수 있고, 중위소득의 100에서 150% 혹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총 45일 혹은 월별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도에 퇴직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가 네. 힘들어서 3월, 4월까지는 무급휴직하다가 뭐 5월에는 이제 권고사직으로 나가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못 받냐? 이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 4, 5월 동안에 내가 무급휴직을 한 달에 5일 이상 했다 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개인이 이제 실제로 모의 테스트도 가능해요. 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모의 테스트가 테스트.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치시면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예. 네. 예, 한번 다 해보시는 네. 거고요. 요거 제 주변의 방송인들 좀 집중해서 들어야 아, 됩니다. 방송인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고용보험 이런 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맞아요. 이 프리랜서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우리가 흔히 근로자, 자영업자 외의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계시지만 뭐 방송 네. 작가님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그런 서비스들 많아졌죠. 뭐 이 퀵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심부름으로 이제 배달해 주시는 분들, 뭐 대리 기사님들, 플랫폼 노동자.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 그렇죠.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에서 1월까지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었느냐. 네. 이렇게 이런 해당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고 12월과 1월 합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일을 했던 게 이제 증빙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지금 일했지만 나중에 돈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12월과 1월이 아니더라도 작년 3월하고 4월 혹은 올해로 넘어와서
작년 3월하고 4월이나 아니면 작년 10월에서 11월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서 1월 요 사이에 그냥 소득 활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유서를 해당 업체에서 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해당이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구간 1구간과 2구간 나뉘어가지고 동일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프리랜서 한 분이 자기는 완전히 현금으로만 받았대요. 그래서 소득감소 입증이 쉽지 않다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좀 지금 이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논의를 해줘야 되겠죠. 예,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줄어들긴 분명히 줄어들었대요. 예. 근데 양심을 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심을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해봤어요. 걸고 그랬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혹시 줄어든 게 특히냐.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입금한 게 있을 거면 안 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줄어든 게 안 나와버리잖아요. 예, 업체에서 입금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입금했을 내용은 때도 있고 직접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뭐 서류가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인데 서류가 복잡하긴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단서가 제출하시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장 사본이라든가 어떤 캡처본이라든가 이게 다 되는데 그렇죠. 현금으로 그냥 손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상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요한 건 증빙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왜냐하면 거죠. 예. 저도 이건 이해가 되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증빙 필요 없이 국민 모두에게 준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건 특별히 어려운 분들만 100만 명도 추려서 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안 어려운 사람이 받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은 요청해 보는데요. 소장님, 예. 영세 자영업자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데요. 네. 그 기준은 어떻고?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영세 자영업자 일부 있거든요. 네, 비율은 네, 네. 낮지만 1%도 안 되지만 일단 고용보험 가입되는 건 못 받겠죠, 느낌상.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급휴직 하신 분들 요건에 매출이라든가 소득 요건에 충족이 되면 다 받을 수 그렇죠. 있어서 옛날에 고용보험 가입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예. 자영업자시거나 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세 자영업자 1인 혼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아니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뭐 광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구간 2구간 요거 충족하시면 되고 네. 다만 여기 매출액 조건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예, 매출액이 1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1억 5천 이하이거나 이런 매출액 조건이 따로 그렇죠. 들어가 있기 여기서는 때문에 매출액 네, 기준이 있죠. 자영업자니까. 들어가야겠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하기에 이제 완화된 가장 이제 편한 수준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부분만 맞추셔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투잡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네, 특히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대리 기사는 이 소득 감소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또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뭐 자영업자분들이면 신용카드 이 매출 내역이나 포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나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뭐 웹이라든가 앱상으로 주고받은 그 입금 이력이 있을 거예요. 입금 이력. 수수료 지급 내역 이런 것들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번 주문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죠. 10번으로 줄어들었다. 예. 우리 줄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게 금액도 입증이 나오고. 되겠죠. 예. 네. 소장 하나만 더. 서울시가 따로 프리랜서 지원금을 줬거든요. 네. 청년 지원금이라. 그렇죠. 요것은 중복 가능한가요? 서울시에서 준 거기 때문에 중복 가능합니다. 이거 네.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이번에 신청했어요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신청한 걸로 그냥 이해하시고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계시더라고요. 중앙정부니까. 이건 중앙정부입니다. 아, 요거 그래서 좋네요. 서울시에서 받은 거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또 됩니다. 물론 이제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특수고용직, 뭐 프리랜서분들 받으신 분들 그럼 서울시가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중소상공인 생존자금. 네. 저기 2달 140만 원. 예. 이것도 중복 가능하겠네요. 그거 140만 원, 요거 150만 원 중복해가지고 29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야, 야, 요거 이거니까 정말 네. 좀 발품 팔더라도 열심히 신청하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중복 지원이네요. 예. 중복 가능하네요. 이게 너무 전대미문의 상황이어서 그런 거니까 꼭 신청해 주십시오. 발품을 팔더라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정보를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좀 짧게 그럼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서류 떼야 되는데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회사가 피해가는 건 전혀 없고요. 그렇죠. 사업장분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폐업을 해서 못 끊는 경우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는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현우 소장님이 또 구봉규 소장님과 다른 또 디테일이 있으시네요. 공테일 같이 예, 오늘 김테일. 자주 이런 생활 정보. 네, 자주 보시겠습니다. 설문에 돈이 되는 정보 김현우
소장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 예.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스페셜 방송으로 뵙겠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또 생방송으로 7시 20분에 뵐게요.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민생연구소입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세요.